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오랜만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하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실 많은 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음. 약간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부탄이 그 순위가 엄청 떨어졌대요. SNS가 들어오고 나서 불행해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비교에 대해서 작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교의 본질이 뭔지를 알면 비교를 안 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비교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비굴하거나 혹은 교만하거나 이거의 줄임말이야. 나보다 조금 우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 스스로를 비굴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교만해지는 게 비교야. 두 가지 다 부정적 감정이잖아.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 딱 나타나게 되면 부정적 감정과 동반되는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게 되겠어. 자동 반응인데, 그래서 부정적 생각을 내가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위로 연결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말과 행위를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세상과 부정적 관계를 딱 맺게 돼.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삶을 선물로 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 비교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 내면의 결핍감이거든. 나 스스로 나는 결핍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비교를 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뭘로 하냐면 결핍을 가지고 비교를 해. 이 사람이 나보다 결핍이 얼마나 많은가, 결핍이 얼마나 적은가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결핍이 많으면 내가 더 결핍된 거잖아. 그럼 나는 비굴해지는 거고, 내가 이 사람보다 결핍이 적으면 난 이 사람보다 나은 거기 때문에 나는 우월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결핍감, 그 결핍감이 우리 생각 형태로 드러나는 게 비교라는 거야. 우리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게 부정적 감정,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굳이 우리가 비교를 안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결핍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면 비교를 안 하게 돼.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내면이 감사로 채워져 있지 않고 결핍으로 채워져 있거든. 그래서 자기 내면이 감사로 채워지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삼감하지 않고 반대로 삼불하는 사람이 있어. 과거를 불평하고 현재 불만을 가지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거. 결국에 이 마음의 결핍이 비교의 생각을 통해서 삼불하게 되면 삼불하는 인생과 함께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를 안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일반 사람들은 대다수 이 비교라는 걸 SNS, 인스타, 페이스북, 뭐 유튜브도 그렇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준다는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내면의 어떤 결핍을 외부의 충족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안쪽이 비어 있는데 그 마음의 안쪽에 결핍을 외부의 조건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 외부의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라든지 어떤 나의 어떤 관계 인기라든지 나의 뭐 외모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성과, 성취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채우는 게 SNS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포장지가 화려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내면의 결핍감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내면의 어떤 풍요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내 내면의 결핍을 마스킹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올리는 일종의 이벤트가 아닌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사람이 일상은 SNS로 안 올리거든. 우리가 늘 뭐 먹는 라면이라든지 라면 먹을 때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은 SNS 안 올리잖아. 왜냐? 그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근데 일상을 안 올린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올린 것들은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는 거야. 결국 삶의 이벤트가 자신의 일상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SNS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SNS를 할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이제 작가님께서도 마음 공부를 하시기 전에 가난하셨던 어린 시절을 살아오셨을 때 부유한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나는 그때 가난 속에 있었잖아. 있다 보니까 부자들을 어디서 봤냐면 성당 가서 봤어. 성당 가면 그 성당이 부산의 남천성당이라고 말해야 되나? 있는데 그 동네가 그 부산에서 그 당시 좀 부자 동네였거든. 그래서 거기서 부자 신자들을 많이 봤어.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들 봐. 부자들은 성당에 와서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
하긴 너는 일주일에 돈 모아서 500원 하지만은 저 사람들은 뭐 5,000원, 10,000원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게 기부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게 부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거야. 그때 알게 됐어. 아, 부자들은 저런 거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 부자들과 나를 비교를 한 게 아니라 부자들을 되게 부러워했어. 부자들을 시기 질투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은 거지. 그래서 나도 얼른 부자가 돼서 성당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야. 그게 동기부여거든.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래. 나도 지금도 나보다 경제적으로 뭐 돈이 많거나 마음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되게 부러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를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면은 비교를 이렇게 제쳐놓고 좀 어떤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냥 개질소충하자 그러잖아.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사는 것. 그렇게 좀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우리 여기 서울숲 가면 산책하는 개들이 많은데 인간은 개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 개는 항상 행복해. 근데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 비교하기 때문이야. 비교를 왜 할까? 분별하기 때문이고. 왜 분별할까?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인간은 언어를 쓰기 때문이야.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개념을 만들고 개념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니까 부정적 감정을 만들게 되고 그 부정적 감정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은 언어의 세상에서 떠나서 개처럼 조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늘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내가 없는 거에 집착하다 보면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살다 보면 계속 내 없는 것만 보게 돼. 난 이게 없어. 그래서 저걸 가지고 싶어. 나는 뭐 인기가 없고 외로워. 그래서 연인을 만나고 싶어. 나는 뭐 뚱뚱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고 뭐 성형수술하고 싶어. 나는 뭐 늘 열등한 존재. 이런 결핍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신은 그냥 결핍된 존재가 되고 결핍된 마음이 결핍된 세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없는 자가 돼버려서 있는 것도 사라져.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있는 자가 돼버려서 없는 것도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의 당연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때 그 일상의 당연함을 SNS 통해서 펼쳐낼 때 즐길 때 그때는 나는 있는 자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없는 것도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의 풍요, 그 마음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뭐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내가 최근에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 기축감이라고 있어. 기축감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단순한 기적, 그리고 볼 수 있다는 황홀한 축복,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움에 대한 감사. 그 기축감을 느끼고 살면 우린 항상 있는 자로 살 수가 있어. 그리고 항상 내 내면을 감사와 축복과 기적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안녕. 찾아뵈었습니다. 강 PD. 오늘은 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음. 간단하게 원장님은 돈을 좀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돈. 자, 돈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고민이 많겠지만 사실 스스로 돈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돈이 뭘까? 돈은 그냥 좋은 거? 지폐? 뭐 신사임당? 근데 사실 돈이라는 것은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 게 아니야. 돈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본질은 속성이 없어. 근데 그 돈에 우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는가에 따라서 돈의 모습은 바뀌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돈의 가치는 뭐냐면 교환의 가치야. 우리는 돈을 가지고 교환을 하잖아. 그렇지?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를 돈을 통해서 받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돈에다가 교환의 가치를 담게 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 대중들은 돈에 결핍의 가치를 딱 담아. 결핍의 가치.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의 의미와 가치를 또 담고 있어.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대할 때 교환의 수단으로 쓰지만은 그 안의 가치를 결핍과 두려움으로 담고 있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벌 때 힘들게 벌어. 그렇죠. 힘들게 벌어. 돈을 버는 과정이 힘들고 그래서 돈 버는 게 두려워.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었어. 가지고 있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 이걸 어떻게 불릴까? 남들은 뭐 투자를 하고 뭐 주식을 사고 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 불안하기 때문에 또 두려운 거야. 그리고 돈을 쓸 때에도 돈이 너무 아까워. 돈이 줄어드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돈을 벌 때,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쓸 때 세 가지 과정에서의 감정이 다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돈의 결핍과 두려움의 가치를 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교육이 참 중요했던 것 같은데 나는 돈에 항상 감사와 풍요의 가치를 좀 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벌 때, 그때 용돈을 받았잖아. 용돈을 받을 때도 돈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난 풍요로움을 느꼈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쭈쭈바 빠삐코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 하나 사 먹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헌금으로 낼 수가 있구나. 나도 부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풍요로움을 느꼈고 돈을 쓸 때 주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뭐 그런 과제라든지 아니면 대부분을 기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부할 때에도 그 나가는 돈에 대해 되게 감사함을 느꼈어. 왜냐? 이 돈을 씀으로써 나는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쓰면 쓸수록 내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내 세상의 잔고는 늘어나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세상의 잔고가 늘어난 느낌이 난 참 좋았어. 그래야지만 우리 엄마가 나 부자로 된다고 교육을 했거든. 아, 세상의 잔고를 늘려야 부자가 된다.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거 있잖아. 나와 세상의 인연관계라는 거야.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믿어주면 세상도 나를 믿어주고 내가 세상에 선물을 주면 세상도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는 거는 세상에 선물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 선물을 주게 되면 세상도 나에게 복과 행운을 선물로 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내가 뭐 어디 가서 기부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그게 단순하게 그 봉사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선물을 주는 행위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돈이 이렇게 딸려오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치, 맞아.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뭔지 그리고 부가 뭔지 그리고 풍요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아까 말했듯이 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는 수단이라 했잖아. 우리는 사실 왜 돈을 벌고 싶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 그치? 근데 부자란 게 뭐냐면 부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넉넉한 생활을 부라 그래. 그러면 부자는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자야.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서 어떤 넉넉한 생활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넉넉한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란 말이야. 그리고 이 넉넉한 생활의 넉넉함이 뭐냐면 풍요라는 거야. 그래서 돈은 부를 향하고 부는 결국 풍요를 향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부라는 거의 속성이 뭐냐면 부의 속성은 나를 중심으로 순환하고 확장하는 성질이 있어. 부라는 게. 그래서 이 순환하고 확장할 때 그 매개체가 되는 게 돈이라는 거야. 우리 태풍 있잖아. 태풍이 있으면 태풍의 중심에는 태풍의 눈이 있고 그걸 돌고 있는 바람이 있잖아. 그 바람을 통해서 태풍이 순환하고 확장되는 것처럼 부라는 것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건 마치 고무줄에 5만 원짜리 지폐 100장을 딱 달아놓고 뺑뺑뺑 돌리잖아. 그럼 고무줄이 나를 통해서 순환하면서 커지잖아. 그게 부의 속성이라는 거야.
이게 원심력이거든. 원심력이 생기면 부라는 게 순환하고 확장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원심력이 있으려면 구심력이 있어야 돼. 이걸 당기는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 그 중심에 해당하는 게 우리 마음의 풍요라는 거야. 내 마음이 풍요로울 때 그 마음의 풍요가 불을 순환하고 확장시키게 되고, 그 확장시키는 매개체가 바람에 해당하는 게 우리의 돈이라는 거야. 사실 저 같으면 돈을 지폐를 묶어서 고무줄로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고무줄이 끊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게 구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구심력이 마음의 풍요라는 거거든. 근데 마음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야. 결핍감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거야. 하지만 마음에 풍요가 있으면 감사함이 생기거든. 그러면 돌고 있는 돈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야. 돈에 풍요의 가치를 담고 돌기 때문에 세상에 풍요를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풍요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 나에게 반드시 풍요로운 삶을 또 선물로 주는 거야. 결핍과 이런 괴로움이 아니라 풍요와 감사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풍요의 씨앗을 많이 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일종의 무의식인데, 무의식이라는 게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밭에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자라는 나무가 다르잖아.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담기는 씨앗이 달라지거든. 그러면 세상에 펼쳐나가는 모습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풍요의 생각, 풍요의 말, 풍요의 행위를 담아야지만이 그게 씨앗이 되어서 우리 현실로 드러나게 되겠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풍요의 생각이 뭐냐? 언어의 풍요를 의미해. 내가 독서를 많이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독서의 본질이 뭐냐면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게 독서인데, 그 새로운 언어가 바로 메타워드, 줄여서 메터드라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메터드를 쌓는 게 독서고, 그 메터드가 쌓이게 되면 나의 언어가 많아지는 거야. 나의 언어가 풍요로워지면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져. 왜냐? 세상은 언어의 집이거든. 그래서 내 언어가 많아지면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이 사람의 세계의 한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나의 언어가 많아지게 되면 나의 생각이 풍요로워져. 그게 생각의 풍요를 우리 마음에 담는 거야. 두 번째, 말의 풍요. 말의 풍요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를 표하지? 뭔가 받았을 때, 선물 받았을 때 그런 말을 쓰잖아.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거꾸로 내가 감사하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이미 풍요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풍요의 말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풍요의 생각, 풍요의 말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풍요의 행위라는 건데, 풍요의 행위가 아까 말했던 기부와 봉사라는 거야. 기부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봉사는 뭐냐면 거창하게 연탄 봉사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길 가다가 담배꽁초 하나 줍는 거야. 우리 아침에 세안하잖아. 아침에 그렇죠. 세안하듯이 나의 세상을 세안시키는 게 그 담배꽁초 하나 줍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내가 선을 쌓게 되면 세상은 나에게 복으로 선물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선업을 쌓으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악업을 쌓으면 벌을 받게 돼. 근데 담배꽁초 하나 줍는 행위는 선을 쌓는 거잖아. 그 선을 쌓는 하나의 행위가 세상에 선물로 주게 되면 세상은 또 다른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실 세상은 우리가 복을 짓는 만큼 복을 주기 때문에 봉사라는 것은 사실 복을 짓는 행위야. 근데 우리는 사실 복을 안 짓고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전에 종종 하는 이야기가,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거든. 그래서 짓는 만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던진 그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담배꽁초지만 우리에게는 행운인 거야.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이 일이 나에게 맞는가? 이 일이 나에게 맞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그에 대해서도 되게 일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찾아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이 나에게 맞는가? 업에 관련된 이야기거든. 직업. 내가 전에 직장과 직업의 차이는 이야기 해줬잖아. 그치? 직장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직업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가 직업이야.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가 직업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업의 또 다른 가치가 뭐냐면,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나의 어빌리티, 나의 능력이 업이란 말이야.
그 말은 뭐다? 적어도 직업이 되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돼.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면 세상은 내가 이 업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관심이 없어. 세상은 이 업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관심이 있어. 얘가 이걸 잘하면 이 업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시켜 줄 수 있는 게 세상이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뭔가를 잘 하게 되면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 우리가 뭔가를 좋아함의 본질은 잘함이거든. 우리가 뭘 못하면 좋아할 수가 없어. 골프 쳐봤어? 중학교 때 잠깐 때. 배워봤어요. 골프를 쳐보면 백돌이 때는 골프가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백돌이에서 90개 치고 80개 치면 재밌어져. 왜냐?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잘해야 돼. 그래서 그 잘함의 러닝 커브가 반드시 필요해.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 3년 정도의 러닝 커브가 필요하거든. 그게 우리가 어떤 행동의 습관을 만드는 데는 보통 한 2달 걸리거든. 한 66일 정도 똑같은 걸 하게 되면 행동의 습관이 생기는데 그걸 한 2, 3년 하게 되면 생각의 습관이 생겨.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한 2, 3년, 남자들 왜 군대에 2년 갔다 오면 군인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생각의 습관이 생기는 거고 그걸 한 8년 정도 하게 되면 마음의 습관이 생겨. 마음의 습관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하게 돼. 생각 없이. 그게 무의식의 습관이라는 건데 그 무의식의 습관이 생기게 되면 이미 세상은 바뀌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2년, 3년 정도는 잘하기 위한 러닝 커브를 올리기 위한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는 즐겁게 그 일을 즐기면 돼. 그래서 돈이 그런 역할을 하게끔 돈의 감사와 풍요의 가치를 담아서 돈을 한번 벌고 돈을 유지해보고 돈을 한번 써보도록 해봐.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오늘도 안녕. 찾아뵙습니다. 우리 김 작가 오랜만이야. 네. 지난번에는 돈에 대해서 벌고 쓰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어렵지 않았나? 오늘은 돈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란 걸 이제 했다가 또 계속 후회를 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 오히려 확신을 반대로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확신이라는 게 확실한 신념을 확신이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신념이 되거든.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못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대네요. 그렇지. 그래서 왜 사이비 교주들이 믿습니까 하잖아. 그 말은 뭐냐면 자기도 못 믿고 신자들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사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미라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믿음 그 위에 있는 거거든. 왜냐? 믿는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안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강 작가 남자잖아. 그렇죠. 믿으려고 해? 아니요. 아니잖아. 당연하잖아. 그렇죠. 그게 아는 거야. 강 작가 너무 잘생겼잖아. 그게 그게 믿음이야. 내가 잘생겼지라고 믿으려고 하는 게 믿음이고, 나 남자야. 나 남자라고 믿어? 아니잖아. 그건 당연한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납득하고 있다는 거거든. 당연한 알미라는 것은 무의식과 관련된 거야. 이 무의식에 이 알미 각인되어 있으면 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무의식의 관념이 나는 남자다라고 강하게 박히는 관념만큼 나는 풍요하다, 나는 감사한 존재다라는 그 관념이 딱 박히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가난하다, 나는 결핍되어 있다, 난 두려운 존재다라고 각인되어 있단 말이야. 그 각인되어 있는 씨앗을 바꿔야 돼. 그 바꾸기 위해서 내 마음을 늘 들여다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씨앗들, 그 무의식이라 불리는 관념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스스로를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명상이고 사유고, 그게 바로
마음 공부라는 거야. 어. 그래서 내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 어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A라는 선택지를 선택을 했을 때 얼마 가지도 않거든요. 바로 뒤돌아보면은 B라는 선택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렇지. 그 자리에서 금방 후회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후회가 아니고 욕심이야. 욕심. 우리가 욕심이 뭐냐면 모순된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거든. 예를 들어서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돼. 그리고 B를 선택하면 A를 포기해야 되는데 A도 갖고 싶고 B도 갖고 싶은 게 욕심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는 쓰고 싶고 카드 값은 갚기가 싫어. 근데 카드를 쓰면 당연히 카드 값을 갚아야 되잖아. 근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게 욕심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이야.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야. 내가 선택한 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은 가지고 있거든.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이게 떠오르는 거야. 마지막은 이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아, 저거를 골랐어야 되는데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어떤 선택을 못 한다는 것은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시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변화, 움직임을 일으키는 게 시도인데 이 변화와 움직임을 뭐라 그러냐면 운이라 그래. 우리의 삶은 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운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가 않아. 우리의 삶이 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운을 일으키지 않는 거고, 운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고, 시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안 했기 때문이야. 나는 인생에서 후회되는 몇 가지가 내가 다양한 시도를 좀 덜 했던 거. 30대 나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 그때 뭐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막 공중보건이 하면서 되게 바쁘게 사는 바람에 너무 한쪽 방향에서의 어떤 시도만을 하고 다양한 시도를 못 해봤거든. 그런 시도를 못 했던 게 가장 후회되는 거. 여러분들은 좀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 작가님도 후회를 하시는 게 있다는 그럼. 게 또 그런데 이런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 같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이렇게 콕콕 잘 골라서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좋은 선택이라는 게 있나요? 어떤 게? 세상에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은 없어. 그냥 이런 선택과 저런 선택이 있을 뿐이야. 근데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좋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늘 좋은 선택이 있다, 나쁜 선택이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야. 모든 선택에는 그 안에 좋음이 있고 나쁨이 있지, 나쁜 선택, 좋은 선택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음을 알면 선택할 때 좀 쉬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래. 자존감이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거든. 우리의 내면이 감사로 채워져 있지 않고 결핍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 결핍감을 자존감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자존심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야. 자존심은 뭐냐면 남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자신의 존엄이 자존심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으로 가득 채워 있다 보니까 남으로부터 지키고 싶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는 거야.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라 그러고 실패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 그래. 근데 사실 그것과 무관한 거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취향, 내가 좋고 싫음이 너무나 어긋나 왜곡되게 확장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취향대로 어떤 선택을 하는 거 너무 좋아. 그리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좋아하잖아? 그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속 하면 돼. 근데 이 나의 취향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난 이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아니야 하고 했을 때 그거에 어떤 간섭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견과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존감에 의해서 그 선택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후회라는 게 선택을 해서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 영상에서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우연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사건들은 사실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계획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야. 대부분은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획은 했지만은 세상이 나에게 의사라는 삶을 선물로 해준 거거든. 그리고 대부분 다 피디님도 그렇잖아. 피디님 학생 때 무슨 과 나왔어? 저 화공과 화학과 나왔잖아. 화학공학. 네. 화학과 나왔다가 갑자기 이 작가가 되는 삶을 꿈꾼 건 아니잖아.
정말 그렇죠. 우연치 않게 이 작가의 삶을 그리고 이 PD의 삶을 살고 있잖아. 그거는 세상이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야. 생각과 계획은 네 가지만은 결과는 세상이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돼. 왜? 결과는 세상이 만들어주니까. 내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3분이 있거든, 3분. 3분이 뭐냐면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계질소충하면서 열심히 쌓아나가. 그리고 즐겁게 쌓아나가고 충실히 쌓아나가다 보면 세상이 적절할 때 적절한 모습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게 되어 있어. 그때까지는 나는 모를 뿐, 기다릴 뿐, 그걸 원할 뿐. 딱 세 개 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오마카세의 삶이라는 거야. 우리는 오마카세 가면 오마카세를 즐기잖아. 왜 오마카세를 즐기냐면 일단 오마카세는 내가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몰라. 되게 기대되잖아.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잖아. 충분히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온 음식을 내가 이걸 원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맛있게 먹잖아. 사실 우리가 그거를 맛있게 먹을 이유는 없거든. 근데 내가 이걸 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왜냐? 나는 이걸 어떤 게 나오는지 몰랐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고 나온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원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거든. 세상도 그렇게 살면 돼. 매번 이렇게 후회가 거듭되는 삶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나도 후회를 많이 하는 삶을 살고 있고 사실 후회라는 것은 실패에 대한 후회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인생의 운이 쌓여야지만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그랬잖아. 그리고 운은 작은 변화와 움직임을 운이라 그래. 근데 운이 있으려면 어떤 시도를 해봐야 돼. 시도가 많아지고 실패가 많아져야지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옛날에 내 책에 썼는데 내 친한 동생이 옛날에 헌팅을 굉장히 잘했어. 근데 헌팅의 성공률은 1%도 안 돼. 근데 걔는 한 100번 정도 헌팅을 하면 한 번 정도 성공을 해. 그럼 걔는 어떻게 하냐? 200번, 300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실패가 당연해지는 만큼 성공도 당연해지는 거야. 그걸 거꾸로 말하면 성공이 당연하려면 실패가 당연한 거야. 그 실패를 시도라고 생각하면 많은 시도를 해야지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이 합쳐져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거든. 우리의 삶은 성공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손바닥과 손등 있잖아. 똑같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손바닥이 성공이라 그러면 손등은 실패거든. 근데 이 손바닥이라는 게 손등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손바닥만 있길 바라잖아. 양쪽 다 손바닥만 있기를 양쪽 다 손바닥에 손은 없잖아.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실패가 없으면 즉 손등이 없으면 손바닥이 존재할 수 없잖아. 왜? 손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실패를 많이 해봐야지만이 손바닥에 해당되는 성공도 많아지게 되는 거지. 나는 뭐 여기에 강의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어떤 지혜와 깨달음을 내가 먼저 좀 안 게 있으면 알려주고 싶고 나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면 되게 좋거든.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좀 해주면 좋겠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댓글창에 좀 그런 거 남겨두시면 제가 보고 답을 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작가. 오늘은 가족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제일 가까우면서도 되게 상처도 서로에게 많이 주고 받는 것 같거든요. 배우자에게 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결혼도 안 한 나한테 부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 근데 이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이 각각 다른 영역이거든. 연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연애는 내가 좋아하는 한 분야가 있어.
그 분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지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취미라든지 어떤 개그라든지 뭐 그 무엇이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매력을 느끼면 우리는 연애를 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한 분야의 완벽함이 연애의 시작이야. 근데 사랑은 뭐냐면 그 연애를 하다가 다른 분야, 내가 좋아했던 한 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부족함마저, 그 부족함마저 허용하는 게 사랑이야.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완벽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미완벽하거든. 이 미완벽한 부분마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게 사랑이야. 왜?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 완전하기 때문이야. 한 사람의 완전함은 그 안에 완벽과 미완벽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완전이거든. 그래서 사랑의 정의는 완전한 허용을 사랑이라 그래. 근데 결혼은 뭐냐면 이 완전한 허용을 지속하는 게 결혼이야.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부족한 부분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미처 못 봤던 부분의 부족함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부족함을 내가 허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허용을 적응해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야. 그래서 좋은 배우자는 뭐냐면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허용할 수 있는 그 적응력을 키우는 게 결혼 생활의 어떤 좋은 배우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거든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 어려운 질문을 출산율에 대한 문제를 내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요즘 왜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 그러잖아. 그리고 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어. 근데 그 대책이 잘 먹히지가 않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문제라고 바라보기 때문이거든. 근데 나는 그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과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그 전에 있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신라시대 이렇게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인구가 늘어났잖아, 사실. 그 늘어난 피크가 아마 베이비 부머 시대였을 거고 그 시기를 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모든 세상의 어떤 그런 일체의 모든 것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줄어들고 정체하고 상승기, 하강기, 정체기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하강기에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응해야 될 어떤 변화의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사실 지금의 대책은 뭐 신생아 대책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은 사실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앞으로 노인이 될 우리 30대, 40대, 50대들을 위한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주는, 어떤 교육을 하는 부모가 되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애를 키우는 양육을 하잖아. 양육의 목적을 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돼. 내가 생각하는 양육의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독립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20살이 넘어가거나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양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양육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돼. 첫 번째, 내가 늘 이야기하는 삶의 기본기를 그 자녀가 쌓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 그 알려주는 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부모 스스로가 그 삶의 개인기를 쌓아가는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줘야 돼. 그래서 부모가 늘 독서하고 운동하고 명상을 해야 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습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의 어떤 삶의 중요한 그 지혜 그리고 습관, 경험을 물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자식에게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특히 자녀분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 특히 방송에 나가면 항상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미안하다 하잖아. 그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자식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순간 자식은 미안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다? 내가 어떤 미안한 일을 해도 되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더라도 나는 미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무의식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게 바로 미안하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 대신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부모는 반드시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 부모가 행복해야지만이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 행복의 무의식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자식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모에게 좀 보답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완벽한 독립이야. 아.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잘 사는 거. 이 독립이라는 건 크게 네 가지거든. 첫 번째, 떨어져 살아야 돼. 그게 물리적 독립이야. 반드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얹혀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와서 독립해서 살아야 돼. 두 번째가 경제적 독립.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을 만들어서 독립을 해야 돼. 세 번째가 관계적 독립이야.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지 누구의 자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런 관계적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우리 무의식의 독립이야. 완벽한 나로서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어떤 생각,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행위를 닮아가는 것보다 그걸 넘어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위하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무의식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립된 나만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런 무의식의 독립을 통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돼. 그런 완벽한 독립을 하는 게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보여주는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거는 또 다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독립을 한다고 해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좀 아프거나 힘든 시간을 겪게 되면은 가족 모두가 그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이 이렇게 좀 맞아.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폐암 걸리셔서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시면 가족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야. 나도 그랬거든. 근데 정말 아픈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말 가족의 지지로서, 그리고 지원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되 간섭하거나 간섭받아서는 안 돼. 아픈 사람일수록 우리는 뭔가 간섭하려고 그러고, 혹은 자신이 간섭받으려고 그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내 마음에 병이 생기게 돼. 그럼 나도 우울해진단 말이야. 근데 사실 내가 우울해지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는 가족도 또 우울해져.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마음까지 아픈데 주변에 관계적으로도 아프게 되면 더 병이 안 좋아지거든. 그래서 아픈 가족을 대할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게끔 해야 돼. 웃게끔. 그래서 내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더 보여주게 되면 아픈 가족도 내 모습을 보고 좀 더 밝아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병의 진행 과정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밖에서는 친절하고 이렇게 잘 응대를 하다가도 집에 들어가면은 밖에서 보였던 모습, 가면들을 좀 벗어놓고 되게 편해지면서 상반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맞아, 사람들이 맞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모습하고 어떤 사회에 나와서 지인이나 친구를 대할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게 왜냐면 우리는 가족을 너무 쉽게 대하는 무의식이 있기 때문이야. 왜냐면 가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족한테 화내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지. 그리고 쉽게 화해를 또 하다 보니까 가족은 그렇게 해도 되는 관계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딱 각인되어 있어. 근데 사실 가족을 대하듯이 친구를 대하면 우리 우정관계가 금방 끊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렇게 대하지 못해. 그래서 사실은 가장 소중한 가족이 그런 어떤 무의식에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가벼운 관계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가족의 지지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는 않지만 그만큼 가장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스스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